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전 읽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 학습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죠? 예, 쌤도 이제 촬영하는데 좀 좀 안 떨리고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자, 전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고전 읽기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 고전 읽기라는 거하고 대학 입시가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고전 읽기와 대학 입시의 관계, 고전 읽기와 대학 입시라는 주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수업에 앞서서 이러한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큰 차질이 없고 상당히 친밀하게 구성해서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전 시간에는 이제 고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죠.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전이란 사실은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사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키를 제공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부터 고전 작품을 좀 읽어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벌써 읽을 작품을 정한 사람이 있다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루에 약 20분 정도만 고전 읽기에 투자를 해도 한 달이면 책 한 권을 끊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국부론이라든가 아니면 종의 기원 또는 이런 어려운 책들에 도전하지 말고 로미오와 줄리엣 또는 오만과 편견 또는 서마천이 쓴 사기 이런 문학작품이나 역사책 종류부터 시작하는 게 좀 부담이 덜할 거예요. 자, 일단 고전을 읽는 걸 하루에 20분씩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시작하면 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십시오. 자, 오늘 다루게 될 주제가 고전 읽기와 대학 입시인데요. 대학 입시 정말 듣기만 해도 짜증나고 부담스러운 그런 낱말이죠. 여러분이 넘어야 할 하나의 큰 고비일 텐데요.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 당당하게 버티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이 고전을 읽으면 대학 입시라는 큰 고개를 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그리고 어떻게 고전을 읽고 대학 입시와 접목시키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 시간에 간단히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딴 얘기부터 해보죠.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 한국 영화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그렇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라는 이 영화가 정말 미국의 오스카 아카데미상 상을 4개나 받았죠. 최우수 작품상까지 받았어요. 정말 대이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서프라이즈죠. 정말 수많은 관객들이 기립박수 치는데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원래 이 서양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해서 동양의 영화에 오스카상을 준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이런 금기를 깨버린 거죠. 대단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는데요. 근데 이 영화 제목이 좀 충격적이잖아요. 기생충. 영어로는 베러사이트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좀 징그럽죠, 제목이. 대개 보면 영화의 제목을 보면 영화의 내용을 되게 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한데 이 영화는 짐작이 안 돼요. 아주 불가능합니다. 쌤도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영화가 다 끝났는데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먹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그래서 제목이 기생충이었구나. 이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를 딱 보면서 깨달은 게
어떻게 이렇게 짧은 2시간 안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 뭐죠? 사회 문제. 뭡니까? 사회 문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빈부격차라는 이러한 그 문제를 정말 아주 고도로 압축시켜 놨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집약적으로 2시간 안에 굉장히 상징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려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판타스틱했어요. 지금쯤 그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다면 아마 세계의 극장을 완전히 장악했을 텐데 좀 아쉽긴 하죠. 여러분도 이 영화를 집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5세 이상이니까 뭐 문제가 없어요. 영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삶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표현되어 있고, 거기에 감독이 여러 가지 영화 속 장치를 숨겨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꼬집고 고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 빈부격차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죠. 따라서 전 세계인이 이 문제를 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주제를 잘 선택했고, 그것도 기생충이라는 좀 정말 충격적인 제목을 통해서 다가왔다는 점. 그럼 영화 얘기 좀 해보죠. 이 그 바른지하에 살고 있는 기훈의 가족. 아버지는 실업자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김택이죠. 아들, 얘는 N수생이에요. 재수를 몇 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동생 기정이, 아들이 기우죠.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4가족이 사는데 이 반지하에 살아요. 이 반지하라는 낱말이 영어로 번역이 안 돼가지고 통역할 때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 와이파이가 없어가지고 인터넷도 안 되고, 밤이면 이 술 취한 사람들이 막 토하고 또 오줌 누고 막 이러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반지하가 이 4가족의 상태인데, 불행하게도 4가족이 모두 다 백수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죠. 그러다 우연히 친구가 이제 그 소개를 해주는데, 자기가 하던 딸의 그 부잣집의 가정교사를 네가 맡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재수생이 이제 그 재학증명서를 위조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제, 가정교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럭저럭 잘 버티다가 또 그 집의 사모님이 굉장히 부잣집이죠. 사모님이, 뭡니까? 자기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미술에 천재적이 되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실을 알고서 자기 여동생을 또 미국의 무슨 유명한 대학에 미술 유학을 갔다 이래가지고 거짓말 쳐가지고 여동생을 또 동생의 미술 교사라고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자, 반지하에 살던 이 백수의 이 남매가 드디어 취직을 하게 된 겁니다. 반지하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높은 언덕 위에 있는 그 박사장의 집까지 올라가는데, 이 감독이 여기다 이런 장치를 쓴 게 아니라 계단. 여러분 영화 보실 때는 이 계단이 많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여기가 지상입니다. 지상이에요. 그럼 반지하는 여기죠. 여기 계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오면 또 계단이 존재하죠. 여기가 이제 박사장의 집이죠. 보유층.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난하는 빈곤층. 그죠? 보유. 뭐가 존재하죠? 계층이 존재하는데, 계층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소재를 잘 선택했죠.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자, 백수가 이제 드디어 가정교사가 되고 미술교사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운전기사를 또 몰아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운전기사를 취직시킵니다. 박사장의 운전기사. 그리고 또 이제 오랫동안 근무했던 믿음직한 가정부를 또 복숭아 알레르기를 이용해가지고 결핵 환자로 몰아가지고 교토투자네요. 그리고 엄마를 그 자리에 이제 딱 집어넣는 거죠. 졸지에 모든 가족이 모두 취업을 하게 됐어요. 백수 4가족이 모두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뭐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박사장네 가족이 캠핑을 떠나죠. 집이 비니까 이 네 가족이 마치 그 집이 자기 집인 것처럼, 다시 말하면 기생충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거실에서 참 양주를 마시면서 또 창밖에 비가 내리는 풍경을 감상하면서 이렇게 낭만에 젖어 있는데 그 뜻밖의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기들이 모함에서 몰아낸 가정부가 찾아와서 미처 챙기지 못한 짐이 있다고 꼭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하죠.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가정부가 그 전에 거의 10여 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지하실이 있어요. 지하실. 이 반지하가 있는데요. 아까 반지하. 네. 근데 그 밑에 계단을 더 내려가니까 정말 지하실이 있죠. 이게 보입니까? 이게 보여요? 보이죠? 네, 이런 흐름 보이죠. 사회에 이렇게 계단이 존재한다고 하는 건 사회에는 어쩔 수 없이 계층이 존재한다. 그게 곧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다.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이 작품이요. 그래서 정말 그 사회 문제를,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반지하실에다가 핏독촉에 쫓기는 남편을 몰래 숨겨서 먹여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인은 그동안 아무도 몰랐죠. 근데 자기가 쫓겨났죠. 남편이 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제발 주인한테 내 남편 숨겨서 여기서 먹여 살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틀에 한 번이라도 내 남편 굶어 죽지 않게 밥 좀 주세요. 자, 이 장면을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기우와 아버지와 기정이가 놀래가지고 순간 넘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사람도 들킨. 넘어지면서 아빠 괜찮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부가 아빠? 미술 선생님 기사가 네 아빠였어? 들켜버린 거죠. 잽싸게 핸드폰을 꺼내야 그 장면을 촬영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협박하죠. 너희 딱 걸렸어. 이 사장한테 얘기할 거야. 이 나쁜 놈들 너희들이 음모를 꾸며서 나를 몰아냈구나. 나의 원수다. 큰일 났죠. 잠시 후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사모님이죠. 우리 비가 와서 캠핑 못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8분 후면 집에 도착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막 집안 치워야지, 막 숨겨야지. 그래서 그냥 그 장면, 그 당황한 상황에서 그냥 이 옛날 가정부를 그냥 밀어버려가지고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는 그 남편은 그냥 입 테이프로 바로 묶어가지고 지하실에 처박아두게 되죠. 어쨌든 박사장네 부부가 왔는데 감쪽같이 숨겨가지고 요리조리 엄마는 가정부니까 집에 항상 있죠. 나머지 뭐 아들하고 딸하고 남편하고는 이 기사의 아버지죠. 여기저기 쥐새끼처럼 숨어 다니다가 결국은 차고 문을 열고 그 집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근데 밖에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거예요. 빗물이 막 내립니다. 빗물이 비가 쏟아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박사장의 집에서 자기 집으로 뛰어갑니다. 이때 이 계단에 쏟아져 내리는 이 빗물, 이 장면을 보면서 혹시 어떤 학생이 여러분 그 경작에서 유명한 개념이 낙수 효과라는 개념이 있죠. 영어로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하는데 낙수 효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효과라는 얘기인데요. 이 장면에서 이 낙수 효과라는 개념을 떠올렸다면 이 굉장히 예리하고 똑똑한 친구입니다. 어쩌면 감독이 이 내용을 여기다 숨겨놓은 감독의 은밀한 장치에 의뢰하고 할 때는요. 비가 막 쏟아져서 계단에 물이 넘치는 모습을 그래서 보여주는데요. 자, 그래서 자기 집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갔는데 자기 집 어떻게 됩니까? 반지하죠. 완전히 물에 잠긴 거예요. 살림살이 겨우 필요한 한 개 꺼내가지고 목에까지 물이 쳐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리고 변기에서 거꾸로 오물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이 장면.
자, 흔히 요즘에 신자유주의라는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 신자유주의. 여러분, 이 공부 좀 하세요. 신자유주의.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낙수 효과가 좋은 거다. 믿어라. 낙수 효과는 우선 소수의 잘 나가는 경쟁력이 있는 부유층 대기업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나중에 그들이 잘 살게 되면 그들이 부가 넘치면 자동적으로 밑에 중소기업 소매층에게도 똑같이 부자 돈이 흘러내려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잘 나가는 대기업이나 부유층을 지원하는 것을 갖다가 반대하지 마라. 언젠가는 너희들 도움이 된다. 지금 힘들어도 좀 참고 기다려라오. 이게 낙수효과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영화에서. 이거 아니죠. 반대죠. 사실 낙수효과가 허당이라는 것을 신랄하게 리얼하게 비판하는 것 같아요. 쌤 생각에. 만약에 여러분이요. 지금 고전이 이렇게 강좌를 선택했죠. 고전이 이렇게 선택했죠. 그래서 올해 요걸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피게티라는 사람이 쓴 피게티의 자본이라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두 개 다 유명한 고전이죠. 이 피게티라는 사람은요, 뭐라고 신자유주의를 비판했냐면 이렇게 비판했어요. 자, 잘 사는 사람 상위 20%가 소득이 1%가 올라가면 그럼 경제 성장률, GDP 경제 성장률은 0.08%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부유층에게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부유층 상위 20% 소득 5분위 소득을 기준으로 20, 40, 60, 80, 100 5단계로 나눠요. 상위 20%는 잘 사는 계층이 20%인데 그들이 1% 성장하면 경제 성장은 오히려 마이너스 내려갑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상위가 아니고 하위 20%가 1% 올라가면 이게 0.38%가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자, 이번에는 그 유명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그걸로 유명하죠. 이 국부론.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굉장히 두껍고 7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예. 여기에 국부란 얘기는요, 국가가 부유해진다는 뜻인데요. 아담 스미스는 뭐라 했냐면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산이나 부가 늘어나면 국가의 부는 자동적으로 불어나게 돼 있다. 그게 진정한 국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사실 그렇습니까? 반대입니다. 반대. 말로는 낙수 효과가 되면 모두가 부자가 됐어요. 좀 말하는데 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샴페인 잔이 이렇게 있습니다. 샴페인 잔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리고 밑에 샴페인 잔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샴페인 잔들이 쫙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자, 위에서 샴페인 이렇게 부으면 넘치고 넘쳐서 밑에까지 샴페인이 흘러내려갈 거다. 그래서 모든 잔에 샴페인이 다 찬다. 이게 이 사람들의 낙수효과인데 실제로 그랬나요? 신자유주의 경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밑으로 흘러내려오지 않았어요. 이 부유층들이 이렇게 샴페인 잔을 넓혀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만 샴페인이 가득 넘치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해서 상위 1%는 더 부자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90%죠. 모두 다 가난뱅이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경제학 이 고전읽기 강의를 쌤하고 같이 공부해가지고 피게티의 자본론 읽고 국부론 읽고 그리고 여기다가 좀 전에 말했던 영화 기생충 이렇게 세 개를 연결지어가지고 빈부격차라고 하는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학과에 지원하고 싶다. 그래서 꾸준히 관련 책을 읽고 열심히 탐구했다라고 생기부에 써진다면 이 내용이 종합돼가지고 써진다면
과목 세트에 딱 기록된다면, 그리고 독서 기록에 이 두 개의 책이 딱 기록되어 있다면, 이 교수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는요, 이때 교수들이 이런 학생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고전을 읽은 학생을 교수들 좋아합니다. 왜? 고전이 왜 중요하다고 저 시간에? 자, 고전은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비판에 견뎌온 우리 삶의 문제 해결하는 해결의 키를 제공하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전을 많이 읽고 지혜가 풍부한 학생이 보통 학생이 아닌 거예요. 참 쓸모가 있는 학생이에요. 근데 교수들이란 분은 어떤 분이냐? 사실 어떤 사회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면 맨 먼저 교수한테 질문하죠. 교수님 이거 왜 이럽니까? 이번에 보세요. 코로나19 사태가 딱 나왔어요. 코로나19가 뭡니까? 우리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교수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교수 코로나19란 뭐다? 잠복기는 어떻게 된다? 어떤 방식으로 감염이 퍼진다?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교수들이 말하는 거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교수들이란 사회의 문제 중에서 최일선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회의 최고 지식층이기 때문에, 근데 교수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따라서 똑똑한 제자, 지혜로운 제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렇게 고전을 많이 읽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풍부한 제자가 있어? 놓치지 않을 게 당연합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안하는데, 올해 많이 말고 고전을 4권 정도는 읽는 겁니다. 하루에 20분, 4권, 목표를 딱, 더 이상 읽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할 일이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자기 전공 분야를 정하세요. 그 다음에 전공 분야에 대한 고전을 선생님 추천해 줄게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교과 활동과 연결을 시키고요. 고전을 읽었고 교과서 배운 내용을 더 접목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자기의 진로, 대학의 전공과 또 연결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생기부에 다 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럼 교수가 질문할 겁니다. 꼭 네가 이걸 읽어봤어? 진짜 읽어다 질문해봐요. 질문하면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읽어봤으니까. 그러면 교수가 이거 진짜 백이구나. 봐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대학 입시와 고전은 큰 관련이 있고, 고전 읽기가 대학 입시의 부담을 굉장히 크게 덜어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메리트, 큰 장점을 갖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하루에 20분씩 고전 읽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고전 읽기가 대학 입시에 어떻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햄릿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전 시간의 과제에 햄릿을 읽어보자 전편을 그랬는데, 여러분 읽고 계시죠? 아직 읽지 못한 친구는 꼭 읽고 수업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